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당권주자 3명이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원구성 관련해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이 워크숍을 열었는데 네. 당권주자 3명이 나란히 참석을 하면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거든요. 오죽하면 한병도 직무대행이 네. 자기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제 분위기는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실 뭐 그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뭐 언짢은 일이 있었다고 한들 그 티내는 게 사실 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안 보였던 걸로 봅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원내대표실에서도 이 세 분을 어떻게 배치하나 자리를 상당히 고민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국회의원을 가장 빨리 했습니다. 15대 국회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16대, 정청래 전 대표가 17대예요. 그런데 다선 의원은 또 송영길 전 대표 5선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또 의전 서열로 보면 서열 5위인 총리를 김민석 전 총리가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상당히 곤욕스러워서 그냥 한 자리에 모아놓읍시다. 그래야지 언론에서 또 사진 찍기도 좋고 그림도 좋고 해서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저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겉으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또 장외에서는 날선 발언들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화면상으로 볼 때도 저는 화기애매한 분위기였다고 보는데 카메라가 굉장히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할 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송영길 의원과는 어떻게 보면 팔을 허리에 두르고 활짝 웃었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와는 김민석 전 총리가 인사를 할 때 송영길 의원을 사이에 두고 팔만 뻗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이 어떻게 있는지는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면 의도가 된 거냐 아니면 의도치 않은 영상이냐 봤을 때 충분히 의도한 영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대1의 싸움이거든요. 정청래 대표 대 송영길, 김민석 이렇게 2대1 싸움인데 본격적으로 아무도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3명 다 저는 출마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가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통 논란에 있어서 그것을 일종의 해지하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한다면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좀 나쁜 얘기나 공격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배드캅 역할을 하는 송영길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와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당권 주자들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그리고 전북 홀대론을 두고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간에 좀 이렇게 진실 공방이라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러한 논쟁이 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가해 보입니까? 최근에 어떤 뉴스 보니까 20대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34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달성을 했대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지금 어떤 분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진정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집권 여당에서 보안 수사권을 내가 5월 달에 폐지하라고 했는데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이런 어떤 이슈들을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이슈는 이제 끝났다. 왜?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났잖아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검찰 개혁 속도감이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의회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수기를 좀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이슈는 민주당에서 당분간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냐. 이게 정청래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정청래 전 대표를 뭐 직격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외적 허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을 같이 해야 될 김민석 전 총리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게 누차 내가 밝혀온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진짜 예전부터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생각을 했다면 국정의 2인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원하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했을 때 저는 뭐 정성호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그쪽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을 바꾼 저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입장 변화의 이유 이 부분을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전북 소외론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전북 소외론을 정청래 전 대표가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이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광주 전남표는 그러면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 도민들에게 상실감이 많이 있으시니까 뭐 제가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편가르기를 해버리는 게 과연 전당대회에서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전당대회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괴롭게 하고 서로 상처 줬던 것이 지역 감정입니다. 이게 과거에 7대 대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7대 대선에서 후보로 붙었을 때 질 것 같으니까 지역 감정 조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역 감정 남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있는데 하물며 이거를 호남에서 전남과 전북, 광주로 이렇게 지역 감정 부추기는 게 이게 전당대회를 떠나서 이게 정치인으로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영길 전 대표 외에도 민주당의 구성원들 다수가 이거 상당히 잘못됐다. 이 전략도 잘못됐지만 이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최근에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실 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뭐 전당대회 앞두고 일부러 특혜 주는 거 아니냐, 뭐 기업의 팔목을 비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그게 아니라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풍력이나 태양광이 있는 광주로 가고 전남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전 대표께서 사과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호남 내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 속에 지금 정청래 의원은 자기는 그냥 소외감을 부추긴 게 아니라 상실감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도운 것뿐이다. 이렇게 또 항변하고 있죠.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호남 홀대론, 호남 차별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이 다른 산업도 아니고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국가의 명운을 거는 산업인데 이게 기업의 어떤 원하는 방식대로 투자 유치에 있어서 객관성을 과연 담보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믿업지 못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각 지역 간의 공모 절차나 아니면 유치 경쟁이 있었느냐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에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나 전력이나 아니면 소부장이나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부지까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봤을 때 객관적인 수치, 채점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종의 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전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 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기업들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이라면 그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전북의 민심이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다만 이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이 본인이 볼 때는 좀 더 이 홀대론에 의해서 더 결집을 한다면 본인이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심을 또 본인이 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심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행보를 보면은 선언을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언제까지 고심을 하겠다는 겁니까? 눈치 싸움입니까? 뭐 이제 아무리 고심을 길게 하고 싶어도 후보 등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17일 정도 되면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정청래 전 대표께서 대표 시절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정치라는 건 책임이거든요. 명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가 대표 한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려면 그럼 저희 민주당에서 기준으로는 선거에 이겼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잘 치르려면 이길 수 있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지방선거 때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어요. 내용상으로는 패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서는 게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무기가 두 개가 있을 건데 그중 하나가 이슈고 하나가 세력입니다. 근데 이슈는 보안 수사권이나 1인 1표제 같은 어떤 당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이슈는 소멸이 돼버렸어요. 본인이 믿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슈 파이팅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마지막으로 세력인데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호준 씨가 제가 봐서는 발을 좀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 가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래서 저도 김호준 씨도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좀 발을 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도 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탈출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원구성에 반발하면서 지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 사실 2년 전에도 보이콧에 들어갔다가 네. 2주 만에 해제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민심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독을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일방 독조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보이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나 그다음에 검찰을 해체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법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법 왜곡죄, 이른바 판사하고 검사 관련해서의 입틀막, 그 이른바 이제 법 왜곡죄가 있고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요. 3심제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4심제까지 하는 재판 소원법까지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법사위원장을 본인들이 꿰차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보안 수사권을 아예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거 국민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특검법,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수 정당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여론과 민심이 우리와 함께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자기들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이 제도적 어떤 절제 속에서 행사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과 힘이 세다고 하지만 그게 자잔의 절제 속에서 균형 있게 어떤 권력 행사가,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과 같이 오문과 폭주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 총선이나 대선에서 본인들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결국 뭐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나마 좀 뭐 필리버스터 대응이랄까요? 네. 이런 것도 지금 민주당이 손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최소한도로 자당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당의 의원들이 좀 앉아 있어서 좀 들어야죠. 그런데 모니터 보면은 없어요. 앉아 있는 분은 또 잠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예의가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 국회 출신 부의장들이요. 필리버스터 할 때 최소한으로 본인 당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으면은 그 사회는 봐야죠. 도대체 본인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 이거는 뭐가 잡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공소 취소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아니 공소 취소도 하나의 법안 중에 하나인데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시키는데 그게 법사위원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좀 폐지를 해가지고 법사위도 다른 상임위와 똑같은 상임위 중에 하나로 만들면 된다. 사실 법사위의 체계자구권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들이 그리고 국회 보좌 직원들이 다 이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상임위처럼 법사위도 바로 그냥 본회의로 보내면 된다. 해외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에 윤리위가 재개가 되는데 네. 당내 중진 의원들도 좀 우려를 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저희가 징계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후에 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부산에서 이렇게 유세를 할 때 국민의힘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도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동훈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한동훈이든 아니면 저라도 제가 김기영인데 김기영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해당 행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할 때 징계는 여러 가지 어떤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조금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면에서 정치적으로 좀 푸는 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어떤 의원이든 당 지도부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징계 사유가 저는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아침 회의를 할 때 아침 회의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형식으로 매번 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대다수의 의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날의 메시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도리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 정부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호남, 충청에 이어서 어제는 영남권 첨단 산업 발전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 1위 거점이자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도약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기반 위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서남권, 충청권은 AI, 반도체, 영남권은 우주항공 이렇게 산업지도 재편 계획 발표가 마무리되는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서남권, 영남권, 충청권에 있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제 AI와 첨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센터라든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여기에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과 함께 협력을 하고 또 그들이 설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다. 그리고 용수라든지 전력도 필요한데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돕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수도권으로 과밀화되고 있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그래야지 이게 집값 문제도 잡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의지를 가지고 기업과 잘 협력해가지고 꼭 성공시켜야 된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영남권의 312조 투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항공청이라고 하죠. 카사가 2024년 5월에 경남 사천에 이게 개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주 산업에 대해서 영남권에서 하겠다는 것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돼 왔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호남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서남권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내는 게 전력 용수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력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얘기를 지금 뒤늦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용수 얘기할 때 민주당 정부는 4대 강사업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터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속도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 52시간 예외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정부가 얘기했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반대했던 부분이 있다면 본인들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전에 본인들이 반대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두고 갤럽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동의하죠.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 모든 지지율은요.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악재가 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안 좋았을 때를 보니까 25년 10월 5주차의 지지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교적으로는 캄보디아에 저희 한국 대학생이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의 대응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환율도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악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다음 주 한 2주 후에는 이게 반등을 했습니다. 왜? 그때 10월 5주 차에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호 부동산 대책도 있었거든요. 그게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11월 2주 차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라든지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로를 뚫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6%를 저희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최근에 부실 선거 여파로 인해서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화된다는 기대감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긍정 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이 가장 많이 꼽혔고요. 또 부정 평가 이유도 경제 민생 고환율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 이렇게 또 꼽혔더라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셨죠. 근데 긍정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이란 3%가 좀 새로 등장을 했고요. 부정 평가로는 지역 간 균형 문제. 이게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을 바라보는 균형이냐 아니면 도리어 정부가 개입했을 때 역차별이냐 봤을 때 부정평가가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내용이 긍정이 될지 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지 못했다는 면에서 저는 악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나왔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를 반박하고 있죠. 저는 그 모 보수 언론이 이 보고서와 관련돼 가지고 기사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의 의회의 전문위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전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팡의 좀 로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상황을 보고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